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의 성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를 하면 두 번째까지 있겠죠.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룰 예정이고요. 무엇을 다루려고 하냐면은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에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항한 거라고 딱 볼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순항미사일과 신형 전술 유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북한의 행동이, 이렇게 경고 같은 걸 했고, 이에 맞서서 북한은 미국이 지금 첫발부터 잘못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경고를 보냈습니다. 뭐 자세히 따지고 살펴보면 더 많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최근에 공방이 일어났었죠. 이 공방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는 바이든 정권 들어서 첫 북미 공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방을 통해서 앞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구나 라는 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방에 대해서 좀 아침 햇살에서 다뤄보려고 하는 거고, 특히 이번 공방을 통해서 흥미롭게 볼 만한 거, 그리고 새롭고 의아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게 뭐였냐면 북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을 다루는 태도가 아주 흥미로웠죠.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데 북한은 미국을 이렇게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어떤 태도로 다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인 북한의 태도는 고압적이었다는 겁니다. 고압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압박이라는 게 뭡니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힘을 쭉 가서 누르는 뭐 이런 거를 압박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마치 이 사진에서처럼 아주 경멸스러운 걸 보는 듯한 태도, 마치 이제 흉측한 벌레 같은 거를 대하는 모습, 그래서 그거를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뭘 볼 수 있냐면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한 말들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뭐라 그랬냐, 8차 당대회에서는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대외 정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한 거예요. 이거는 짧게 말하면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한 거죠. 김여정 부부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미국한테 앞으로 4년 동안 발편잠을 자고 싶으면은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했어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에 미국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우리는 무시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 위반이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의 새 정권이 시작을 잘못 띄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북한이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리는 미국한테 야 까부냐? 한 대 맞을래? 한 구적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잠 편하게 자고 싶으면은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 만들지 마. 이거 엄청나게 고압적이고 깔보는 듯한 태도죠. 이게 사실 근데 이번 일만은 아니에요. 김영철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위원장은 2019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미국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진짜 선물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었겠죠. 이게 어떤 미사일이 날아간다든가 어떤 군사행동을 하겠다라는 암시를 준 거죠. 그랬더니 미국이 와 북한이 어떤 군사행동을 드디어 하는구나 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막 걱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우리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면은 놀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물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면은 트럼프는 놀라게 될 거다.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까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농락하는 거죠. 야 놀라라고 한 건데 놀라야지.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국을 대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미국이 막 전쟁 위협을 한다거나 너네가 문제가 있어 뭐 군사 대결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야 놀라라고 하는 건데 니네가 안 놀라면 아쉽겠네. 야 니네 발편잠 자고 싶으면은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최근에도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법무부가 북한이 뭐 해커들을 막 해가지고 해킹을 했다면서 뭐 은행 강도다, 범죄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적대를 하고 북한과 대결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정권이면은 법무부가 이렇게 북한을 공격하면은 이거 봐라, 역시 북한은 나쁜 나라다. 그러니까 북한은 비핵화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거리로 삼아야 되는데, 공격의 소재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백악관이 야 니네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라고 법무부를 질타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조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거니까 니네가 범죄 국가라느니 은행 강도라느니 이런 식으로 북한을 자극할 만한 표현을 하지 마라 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꼽히는 분 중에 리영희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리영희 선생이 자기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들이 대대로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돌아가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은 대표적인 출세 코스라고 합니다. 미국 장성들이 승진을 승승장구해 나가는 코스로 주한미군에 배치됐다가 미국 본토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라고 할까요? 어디 가서 뭐 비웃음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상당히 높은 고위층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만 오면은 북한 대표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는다는 거예요. 막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북한 대표들이 주한미군 사령관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성들이 치욕적인 경험을 막 얻고 그게 정신적 상처로 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 대표들이 막 자기를 모욕했으면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막 북한을 공격한다든가 같이 맞대응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과 싸우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했지만 자기는 참아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보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즉 북한이 대대로 미국을 아주 모욕적이게 고압적으로 대했다는 거죠. 북한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냐를 보려고 하는데요. 류병철 비서가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유엔 결의 위반이다, 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거다라는 거죠. 미국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뭐 제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신경 안 쓴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무기를 더 개발하고 더 실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 전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할 때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뭐 미국이 제재를 한다고 해서 안 하고 뭐 이러지 않았죠. 제재를 하면 더 미사일 발사를 하고 했던 게 북한이 보였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 단거리 미사일도 미국이 대응을 안 하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다 발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정말 신경 쓰지 않아서 하는 말은 아니고 이 일을 키우지 않으려고 뭐 애써 모른 척 한 거죠. 그래 발사했어? 야, 우리 대응하지 말자. 대응 안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모른 척 한 거예요. 일각에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거라고 분석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반응을 보이면은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뭔가 얻어낼 수 있는 지렛대로, 협상 도구로 쓴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까지도 있는데도 바이든 정권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굳이 안 보여도 되는데. 애써 모른 척 하는 게 상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미사일은 유엔 제재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왜 미국은 이런 긁어부스럼 같아 보이는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은 그 점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미국 고위직들이 좀 보여준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데니얼 카블러라고 하는 미 육군의 우주 미사일 방어 사령관이 있어요. 이 방어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작년에
우리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미사일을 최상의 중대 위협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쏘든 장거리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여기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는 초긴장 상태로 빠진다는 거죠. 왜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미사일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미사일이 떨어진 뒤에 알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핵미사일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 쏘는지 아니면 통산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인지 북한에서 뭔가 날아가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떨어져 봐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뭐를 쏘기만 하면 다 초비상사태로 두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단거리 미사일에도 일일이 반응해야 할 만큼.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북한에서 위협을 느끼면은 사실은 이번 기회로 미국이 역지사지하는 이런 습관, 훈련을 좀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상대로 한미합동 군사훈련, 핵 선제 공격 이런 훈련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훈련도 마찬가지죠. 북한 평양을 뭐 고립시킨다느니 북한에 상륙한다느니 뭐 이런 전쟁 훈련 계획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뭐 핵 항공모함이 뜨고 핵 폭격기가 뜨고 이러면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위협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자기가 핵 무기를 갖게 된 이유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다. 핵 공격 위협을 하니까 우리도 핵무기 갖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미를 준 게, 이 명분을 준 게 사실 미국이죠. 미국 때문에 사실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핵 위협을 하지 않았으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명분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것도 스스로 자초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미국이 이런 핵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는 거예요. 수교도 맺고 뭐 경제관계도 맺고 막 이런 거죠.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 중에 핵무기를 가진 게 북한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죠. 이 나라들이 경제도 더 커. 근데 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한다든가 러시아가 미사일 발사를 하는 때는 미국이 이런 정도로 긴장하진 않아요. 북한한테만큼. 왜냐면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죠. 수교도 맺고 외교 관계도 맺고. 그러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전쟁이 쉽게 나지 않는 거예요. 나기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뭡니까? 북한이랑 미국은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다시 재개돼도 이상할 일이 없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전쟁 상태를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북한과 관계를 맺어서 외교관계 맺고 그래서 대결 위험을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막 핵공격을 당할까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 스스로 자초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미국을 여유작작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이 될 때 사실 굉장히 우려가 많았어요. 북한이 8차 당대에서 강대 강으로 대하겠다. 니네가 세게 나오면은 우리도 세게 나간다. 그리고 미국을 제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서의 정세 격화가 되면은 너네들 미국의 안보 불안정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훈련을 진행을 하면은 전쟁 위기가 고조되겠구나. 이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전국에 1,30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 심지어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 35명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그래서 우려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이고 실제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양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북한은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됐을 때 북한은 뭘 했냐? 같이 막 긴장을 해서 전쟁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이때 즈음에서 3일 동안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에 걸쳐서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했습니다. 강습회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 시군을 부유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낙원으로 변모시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비서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거냐,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활동을 할 건지를 3일 동안 공부하고 앞으로 잘해나가자 이런 결의를 다지는 행사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훈련을 하는데 전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평화와 건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3월 17일, 18일 동안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위분담금이라든가 한국을 쿼드에 이제 가입하라라든지 미사일 수단, 미사일 방어 요소를 배치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맞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 북한과 맞서 싸우자,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적대행위를 한 거죠. 이때 북한은 뭘 했냐 그러면은 이 즈음에서 북한은 평양시에 1만 세대 살림집, 주택이죠. 1만 세대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착공식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더 아름다워지고 웅장해질 우리 수도의 내일을 위하여 그 속에서 새 문명을 마음껏 창조하고 향유할 우리의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투쟁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위협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막 하는 와중에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민을 위해 행복, 새로운 문명 이런 것들을 창조해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착공식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사진 아닌가 싶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 지휘부 깃발을 전달해 줬습니다. 이 전달받는 사람이 주택건설의 책임자인 거죠. 총책임자. 근데 보통은 주택건설 임무를 군부대한테 줘도 사단급에서 보통 맡아가지고 진행을 하곤 했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깃발을 김정관 국방상, 우리나라로 보면은 국방장관이 받았어요. 이건 뭐냐? 이 평양주택 건설 사업 자체가 어떤 북한군의 일개 사단, 일개 대대, 이런 곳의 일이 아니라 북한군의 핵심 사업이다. 북한군이 맡아서 책임질 북한군의 핵심 사업이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군대는 원래, 나라를 지키는 게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부대가 다 노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대는 어느 지역을 맡아가지고 경계라든가, 지키는 걸 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부대는 전선을 담당을 하고, 어느 지역은 함경도를 맡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임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부대를 차출하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는 안보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사명은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근데 군대 자체가 국방상에 직접 나와가지고 평양주택 건설을 책임지고 핵심 사업으로 밀고 나간다라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군부대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나섰다는 거는 북한의 건설 문제, 경제발전 문제가 너무 시급해서 군사 분야에서 어느 정도 빈틈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지장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만큼 위급하기 때문에 군부대가 투입돼야 된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군이 평양시 1만 세대 주택 건설을 핵심 사업으로 맡아서 해 나가도 군사 안보 태세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현상은.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죠. 북한 지휘부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거 둘 중에 뭐겠냐라는 거를 따져보려면은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가 있죠. 북한의 상황이 어떤 건지. 뭐냐면은 북한이 군사 태세를 갖춰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미국 아닙니까? 북한이 누구랑 싸우냐? 미국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미국은 군사력으로 최강이라고 불리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 군사 공백이 생기지만 경제 발전이 너무 시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빼내야겠다라는 거였으면은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근데 이거는 북한을 압박할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북한을 상대로 대대적인 군사 압박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이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군사 도발을 하니까 이거에 당장 맞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던 병력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과 맞서기 위해서. 그럼 북한은 군사적 긴장도 굉장히 고조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경제 발전 계획도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겠죠. 군사 공백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군부대를 차출한 거라면은 이 기회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압박을 해나갈 게 뻔한 거죠. 수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떠냐?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낌새가 없죠. 미국이 오히려 북한과의 대결을 꺼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의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이든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북한과 신속히 대화를 추진해라. 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대화를 추진해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38로스라는 곳의 국장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행동지향적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북한에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게 뭐 때문이냐. 오바마나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과 뭔가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미국은 대화할 생각이 없구나. 미국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북한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과 대화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오바마와랑 트럼프와 달라. 우리는 실제 결과를 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북한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화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북한에게 야, 우리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거를 어필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선희 일부상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전에 대화를 간청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지금 전례 없는 위협을 우리한테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는데도 뭐 어떻습니까? 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인데 지적한 게 이런 거예요.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은 군사훈련을 할 때 군사작전명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근데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그 이름이 없다. 이거는 북한의 눈치 보기 한 거다. 왜 이름이 없냐?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 이름을 못 짓는 이유가 있죠. 북한이 반발할 게 두려운 거기 때문에 눈치 보기 때문에 이름을 못 정한 거죠. 이데일리가 지적한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이건 뭐냐?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살림집 건설을 할 때 북한이 무리를 해서라도 안보의 위험성이 증가되지만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제 발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병력을 동원해서 건설에 동원을 해도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이 초강대국과 싸우는데 북이 여유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북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해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병철 비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거다. 계속해서 키워나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키워나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군사력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선언인 거죠. 미국의 태도를 보면 리병철 비서의 말이 빈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이 미국을 상대를 하면서도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논 대표적인 사례는 금창리 사건이 있습니다. 금창리 사건이 뭐냐면은 1998년, 1999년 이때 일어난 일인데 미국이 1998년에 인공위성 사진을 찍더니 금창리에 비밀 지하 핵시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 북한에게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막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거 없다 막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핵시설이 없다라고 북한이 부인을 하니까 미국은 그러면은 금창리 그곳을 봐보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4개월 동안의 협상을 했는데
협상 과정에서 뭐 북한이 막 이런 얘기도 해요. 뭐 우리가 핵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창리 그 지하 땅굴이 안보상 민감한 것만 사실이다. 여기 정 보겠으면 참관료를 내라. 막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4개월 동안 협상한 끝에 미국이 식량 60만 톤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럼 참관료를 내고 땅굴을 보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땅굴에. 완전히 미국을 우롱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땅굴을 갖고 뭐 야 여기 안보상 되게 민감한 곳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참관료까지 받아내고 구형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보면은 그때 333 가설이라는 게 막 돌고 있을 때였어요. 333이면 뭐냐면은 북한이 빠르면 3일 아니면 3주 늦어도 3년 안에 붕괴할 거라는 썰을 미국이 내돌릴 때였습니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였고 그래서 미국이 승승장구하는 미국이 우위에 섰다고 생각해서 북한을 상대로 엄청난 공세를 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북은 미국을 상대로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을 쥐락펴락한 거죠. 빈 땅굴을 갖고 식량 60만 톤을 제공받는 미국이 핵 공격하겠다라고 위협을 했는데도 맞서가지고 그런 성과를 낸 거예요. 미국을 농락한 겁니다. 이걸 보는 북한 국민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엄청나게 통쾌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고난의 행군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쥐락펴락했다라는 긍지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여기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니까 미국이 성명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명에서 동해라고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동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일본이 반발을 했습니다. 일본해가 맞다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미국이 고쳤어요. 미국이 정말 일본 편을 드는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서 부당한 역사 왜곡, 영토 침략 행위에 동조를 한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미국한테 항의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 동해가 맞는데 왜 일본해로 바꾸냐? 이렇게 항의도 하고. 일본도 규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 너네는 뭐냐, 지금 도대체.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변변히 항의를 못했어요. 야, 미국의 입장을 잘 전달해보겠다. 설득해보겠다. 그러면서 기껏 낸다는 입장이 뭐냐면은, 미국한테 낸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설명을 한 게 우리가 미국한테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라는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자세 외교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방위분담금 협상도 있지 않습니까? 방위분담금이 13.9%를 인상을 하고 그 향후에는 국방비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을 하기로 했어요. 13.9%도 엄청나게 인상을 많이 한 거지만은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국방비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6%에서 7% 정도예요. 이게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 국방비가 왜 인상이 많이 되냐 하면은 미국 무기를 사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전작권 환수한다라는 명분을 들고 미국 무기를 막 사들이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들을. 미국 무기 살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방비 인상률이 막 높은 거예요. 자주국방 하겠다면서. 이 전작권 환수를 하고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국방비가 높아지는데 이 국방비가 높으니까 그걸 근거로 또 방위분담금도 높게 인상한다는 게 지금 협상 결과인 겁니다. 근데 협상이란 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야, 우리가 미국 무기 너네 거 사주는 것 때문에 국방비가 지금 이렇게 높아지는데 국방비 높아지는 것만큼 방위분담금 인상하자는 게 말이 되냐. 무기를 샀으면 분담금은 깎아야 되는 거다. 우리는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중 착취인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협상 담당자가 이번 합의가 합리적이고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민족 자주를 바라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서 국위개교를 실현하길 바라는 촛불 민심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동입니다. 민족적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열등감을 심어주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나섰어야죠.
우리는 너네 무기도 사고 있고,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땅까지 주고, 수도도 주고, 전기도 내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방위분담금을 왜 그렇게 대폭 인상해야 되냐. 소파 협정을 봐도, 원래 주둔 비는 너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방위분담금을 깎으면 깎았지, 더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관철시켰으면은 촛불 국민이, 야, 너네 미국한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드는 거야? 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환호를 보냈을 겁니다. 잘했다고. 우리 국민 믿고 당당하게 외교하라고. 지지해줬을 거예요. 어쨌든 북한이 금창리 사건을 얘기하면은 북한은 미국을 농락했죠. 그게 정치적으로 국민의 긍지를 굉장히 높이는 효과를 봤을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농락하고 있다, 가지고 놀고 있다는 걸 또 볼 수 있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하노이회담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이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헤어지면서 마지막에 찍은 사진, 보도된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표정이 상당히 밝죠. 이런 사진들 같은 게 우연히 보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의도가 있는 보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하노이회담은 결렬이 됐는데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지? 하는 의아함들을 사람들이 가졌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차라리, 북한이 하노이회담이 잘 되길 바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노이회담이 깨져서 다행이다. 다행으로 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만큼 밝은 모습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좀 복기를 해보면은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북한이 하노이회담에서 제안한 안이 뭐냐면은 영변 핵시설을 우리가 비핵화를 해줄 테니, 해체를 해줄 테니 미국은 민수 분야 제재, 그러니까 제재 중에서도 일부만 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게다가 뭐라고 했냐면 스텝백 조항을 넣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스텝백 조항이 뭐냐면은 북한이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재를 다시 해도 된다라고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유리한 거죠. 제재는 사실 철회했다가도 야, 오늘부터 다시 제재할 거야 라고 선언하면은 제재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영변 핵시설은 그렇지 않죠. 핵시설 지려면은 그냥 오늘, 내일 하루 동안에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동안에 마찰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재 해제가 누가 봐도 유리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유리한, 미국한테 유리한 협상 내용이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이 아니다, 영변 핵시설만으로 부족하다, 영변에 플러스 알파, 영변 말고 그 외에 핵시설이 니네가 있지 않냐, 그것까지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은 하노이회담의 제안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미국한테 유리했던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서 했던 제안이다. 우리로서는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 뒤에 김여정 부부장이 또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제안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아간 상황이 좀 그려지시나요? 북한이 하노이회담에서의 제안을 했는데 그게 깨졌어. 근데 깨졌다는 게 마치 다행이라는 듯이, 야, 이때 모험했는데 깨져서 정말 다행이네, 우리 다시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하다. 마치 북한은 하노이회담이 성사되지 않기를 바랬고 깨지기를 바랬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한테 굉장히 유리한 협상을 했는데도 이 협상이 깨지게 됐냐? 미국이 대체 이 제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걷어차버렸냐? 이상하다. 이거는 북한이 어떤 작전을 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작전을 폈냐를 좀 추론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이 회담이 왜 깨졌지를 살펴보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영변 핵시설 말고 뜬금없이 플러스 알파,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다라는 거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영변 하노이회담이 이 플러스 알파, 비공개되지 않은 비밀 핵시설 때문에 회담이 깨졌는데 지금
이 비밀 핵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북미 대화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 계기가 영변 말고도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사유였는데 하노이 회담이 끝난 후에 이 비밀 핵시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야, 이 비밀 핵시설이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으면 영변만 비핵화하면 되는 거 맞네? 그러면 다시 하노이 회담 우리 제안을 받을게. 우리 그걸로 다시 북미 대화 하자. 라고 제안을 해야죠. 만약에 근데 비밀 핵시설이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그걸로 공격을 해야죠. 야, 니네 비밀 핵시설이 있는 거 맞잖아. 그것까지 비핵화해야 돼. 이거 빨리 공개해. 라고 공세를 펴야죠. 근데 둘 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상하죠. 여기가 이상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거를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제기한 것 중에 나오지 않은 것들 중에 우리가 발견한 다른 것들이 있다. 사람들이 몰랐던 거다, 이거는.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이거를 꺼냈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우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놀랐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야, 우리가 이것까지 알고 있는지 니네들이 몰랐지? 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깬 거야. 우리가 깬 건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여기서 북한의 작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의 작전은 뭐냐. 하노이 회담에서 독특한 현상 중에 있었던 게 뭐냐면은 통역이었습니다. 한국 언론이나 이런 데서 북한 통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특히 통역은 뭐냐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했던 통역과 2차 하노이 회담에서의 통역이 달라졌다는 게 보도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통역이 사실 별로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되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 대상이긴 한데 통역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통역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기간 동안에 통역이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통역은 대체로 주목을 잘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만 통역이 주목을 받죠. 근데 이때 왜 통역이 주목을 받았냐? 이 통역을 통해서 어떤 작전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북한이 통역을 통해서 미국의 역정보를 일부러 흘린 수도 있죠.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핵시설도 있다. 이런 정보를 은근슬쩍 흘리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듣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이 통역을 교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통역사가 무슨 잘못을 했고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질했다는 듯이 통역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이걸 보고 우리가 이 통역한테 뭐를 들었는데 이 통역이 경질이 됐네? 그럼 이 통역이 정말로 우리한테 고급 정보를 준 건가? 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됐고 이거를 근거로 협상장을 박차고 자신있게 나온 거죠. 야,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놀랍지? 볼턴이 회고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회고록에 보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와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인은 배우와 같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에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고 상당히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영리하고 뭐 등등. 그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그에 대한 답으로 정치인은 배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을 속여 넘기는, 미국을 우롱하는 완벽한 연극을 짰고 미국이 여기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왜 이런 연극을 해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켰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한이 얻은 이익이 뭐냐? 그거는 미국 사람들의 반응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이 지크프리드 해커라는 2010년에 연변에 있는 핵시설을 참관했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야, 연변 핵시설이 엄청난 건데 그걸 제거했다는 게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연변 이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제안을 왜 안 받았냐?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북한의 제안을 수용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즉 뭐냐면은 북한이 일대 모험, 상당히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과감한 제안을 했는데 미국이 차버렸다는 거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북한이 저렇게까지 하는데 미국이 저것까지도 안 받아들이네. 진짜 미국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보유를 하는 거,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거는 미국 때문이라는 여론을 하노이 회담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과를 얻고 나니까 북한이 다시는 하노이 같은 협상을 안 하겠다고 목 받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오히려 고립이 되고 북한의 논리가 인정받는 이런 커다란 정치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이 미국을 가지고 놓은 거죠. 우롱한 겁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북한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 두 번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